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마치시고 독일의 브레멘 대학교에서 동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독일의 정치, 역사, 교육, 사회인데요. 특히 독일의 민주시민운동과 평화통일에 깊이 연구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여러분들께서 같이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통일 독일의 문화변동, 변화를 통한 접근, 동서독 문학의 통일성에 대하여 또 권터그라스 참여 문학론의 논문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대학교 도거동문학과 교수와 중앙대학교 독일 유럽연구센터 소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은 김누리 교수님을 검색하시면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강좌를 계기로 김누리 교수님을 통해 더 많은 배움과 지혜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민주시민교육과 더불어서 전라북도의 청소년, 특히 저희 군산의 청소년의 교육에 힘쓰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교육이 여러분들의 훨씬 많은 배움의 길이 되셔서 우리 군산에 있는 청소년에게 큰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김누리 교수님을 초대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좋은 나라가 됐나요? 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예요. 네. 한쪽에선 대단히 정말 위대한 것을 우리가 이루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나 불행한 삶들을 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그 이야기를 민주주의 또 통일이라고 하는 이 두 문제와 연결 지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앞에 있는 우리는 얼마나 민주적인가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민주적인가요? 얼마나 민주적인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민주적이라고 평가받을 것 같아요. 30%요. 30%. 예. 네. 그렇죠. 네. 중요한 말씀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 민주주의가 뭔가 무너지고 있구나. 민주주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하는 불안감 같은 걸 조금 느끼시죠? 네. 그리고 지금 아무튼 현 정부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겁 없이 우리가 아주 어렵게 이룩한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민주주의에 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저와 대학을 같이 다녔어요. 저랑 사실은 동기예요, 동기. 네. 그래서 제가 법대를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대학 학과까지 동기는 아니지만 79년에 같이 대학에 들어갔고 같은 시대적 체험을 한 거죠. 80년에 광주라고 하는 커다란 사건을 치렀는데 지금 보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는 아무도 예상 못했을 텐데요. 내가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분은
79년에 그냥 고착된 것 같아요. 시대가 안 변한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과거 육군 소장들이 지배하던 그 시절로 지금 회귀하고자 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외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아까 소개를 해주시는 과정에 제가 독일 유럽 연구센터의 소장이다 이렇게 해주셨죠? 네. 그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중요한 센터예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민망하지만 사실이니까. 1990년에 독일이 통일이 됩니다. 벌써 30년이 더 됐죠? 통일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독일 정부는 우리가 전 세계에 여러 도움이 있어서 통일을 이루게 됐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독일 연구를 하는 기관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91년부터. 그래서 전 세계의 주요 연구소들을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어요. 1호가 어디 계세요? 1호가 하버드 대학이었고요. 2호가 위스콘신, 3호가 조지타운, 4호가 버클리예요. 전부 미국 대학이죠? 네. 미국 대학만 그렇게 지원을 했어요, 처음에. 그리고 토론토, 몬트리올, 이건 캐나다죠. 캐나다 대학을 2개 또 지원했고, 이게 다 북미 지역만 지원을 했어요, 초기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시아로 확장을 했어요, 지원 지역을. 아시아의 1호는 어디 계세요? 아니고요. 도쿄 대학이 1호였고요. 도쿄 대학을 1호로 지원했고요. 2호가 어디 계세요? 예, 베이징 대학을 2호로 선정했습니다. 3호가 어디 계세요? 예, 3호가 중앙대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금 이변이죠. 조금 이변이죠. 예, 서울대가 됐으면 이게 대체로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변이 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는 이렇게 3개밖에 없어요. 동경, 베이징, 중앙 이렇게 3개가 됐고요. 왜 중앙대학이 됐을까요? 예,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고요. 공모예요, 공모. 이건 다 공모예요. 독일 정부, 한국 정부에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신청을 받아다오 이렇게 하면 당시 8개 대학이 신청을 했어요. 아무튼 그냥 엄격하게 이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했는데 된 거죠. 좀 이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는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유럽에 또 있겠죠. 유럽에 영국은 케임브리지 대학이고요. 프랑스는 파리 대학 연합. 파리 대학은 13개나 있어요. 파리 대학. 1대학부터 13대학까지 여러분 아시죠? 그 파리 대학 연합이 또 있고요. 러시아도 있어요. 러시아는 상트페터스부르크 대학이고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 이렇게 해서 16개국에 21개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독일 연구센터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센터예요. 독일 연구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여기서 매년 센터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저로서는 대학 선생님들 중에서 비교적 운이 좋은 거죠. 정기적으로 전 세계 학자들을 매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한국을 외국에 있는 주로 학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경험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대체로 한국이라는 나라 어떻게 볼까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볼 거예요? 네, 궁금하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해요. 네, 정말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센터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가면 좀 이렇게 어깨가 으쓱해요.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한국은 특히 외부에서 바라볼 때 굉장히 대단한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에 대해서 가장 높이 평가받을까요? 어떤 거요? K-팝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면도 있죠. 물론 있지만 아무튼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는 K-팝이나 K-드라마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나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마 일반인들 모임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가 크겠죠. 제가 만나는 대체로 학자들 모임이기 때문에 K 콘텐츠 얘기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이 사람들이 놀란 건 뭐겠어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 오늘 얘기할 이 민주주의. 정말 놀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이루어냈는지 우리 스스로가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는 전 세계가 놀라는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민주주의를 이루었고 또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몰라요.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절대로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차이가 전혀 없어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국민들이 이루어놓은 이 엄청난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든 그 이전 정부든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이 민주주의가 국민들이 실제로 참여함으로써 일상 속 구현되는 걸 두려워하죠. 그래서 저는 그들과 만나면서 이걸 보면서 너무나 놀라서요. 어떻게 아시아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이룰 수가 있느냐. 너무나 놀랍다.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 네? 한국인들이 가장 몰라요. 우리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 평가받는지 가장 모르는 게 오히려 한국인들이에요. 여러분, 4.19 혁명을 어떻게 아세요? 4.19 혁명 어떤 건가요? 4.19 혁명 아시죠?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네. 그렇죠.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일으킨 혁명이다. 또 그러니까 대부분이 잘 이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모르죠. 여러분들이 민주주의의 역사에 관련된 영문으로 된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 중에 하나예요. 특히 아시아에서 이런 위대한 시민혁명을 이룬 나라 거의 없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승만 독재에 대해서 저항한 이러한 운동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시민혁명에 성공한 나라 어디 있어요? 최근에 나온 이야기들은 이렇게도 많이 평가합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신생국들이 생겼죠?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한 신생국들 중에서 발생한 최초의 시민혁명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성공한 시민혁명의 역사를 가진 나라는 많지 않아요. 지금 어떤 나라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성공한 시민혁명을 가진 나라들은 무언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게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고요. 독일과 프랑스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독일과 프랑스의 가장 큰 차이가 뭐 같아요? 네, 프랑스는 성공한 시민혁명의 역사를 가진 나라고요. 독일은 한 번도 성공한 시민혁명의 역사가 없는 나라예요. 그게 독일과 프랑스의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이것은 과거 역사가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시위 일어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폼이 나요, 프랑스 사람들. 네? 바스티유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최근에 뭐라 그래요? 마크롱, 루이 16세를 기억하라. 딱 이러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루이 16세 목을 쳤죠. 프랑스에서. 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그 이후에 루이 16세 목을 칩니다. 그 기억을 프랑스인들은 다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권력자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는 이런 전통 우리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 기억의 역사가 무서운 겁니다. 부호도 벌써 수준이 다르잖아요. 마크롱, 루이 16세를 기억하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다음은 네 차례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나. 그래서 지금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역사적 기억, 시민혁명에 성공한 역사를 가진 나라. 일본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그게 지금 일본인과 한국인들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일본은 한 번도 판이 바뀐 적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노예처럼 불종적인 인간들이 사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섬에서는. 보세요, 여러분.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하는데, 에? 일본들 한번 보세요. 총리 공간 앞에 모여가지고 거기에 항의한 일본인들이 몇 명이에요? 250명인 거예요. 250명. 이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면 몇 명 모였을 것 같아요? 똑같은 네? 그렇죠. 국민 전체가 모였을지도 몰라요. 2,500만이 모일지도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와 일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혁명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19 혁명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계속 환기하면서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러한 전통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4.19 혁명만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있었던 혁명을 저는 연속혁명이라고 불러요. 연속혁명.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4.19 혁명 이후에 이 4.19 혁명 오래가지 못하죠. 1년 조금 지나서 육군소장 박정희 소장이 군사반란을 일으킵니다.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돼서 육군소장들이 설치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전두환 육군소장, 노태우 소장이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을 하는 32년 동안 육군소장들이 설치는 정말로 부끄러운 나라가 된 거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어떻게 됐나? 연속적으로 이들을 저항했죠. 네, 1979년 부산 마산에서 이들에 맞서는 봉기가 있었던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이들에 맞서는 거대한 민주항쟁이 있었죠. 또 1987년 6월 10일 전국에서 또 민주항쟁이 벌어졌습니다. 연속적인 혁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결과 마침내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죠. 이러한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대단한 것이고요. 마침내 2016년 육군소장
박정희의 딸이 또다시 국정을 논단한 사태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누적된 또 축적된 이런 연속혁명의 힘이 폭발한 게 2016년이에요. 이른바 촛불혁명이죠. 그걸 통해서 이제는 군사 독재 유산을 청산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걸 정말 놀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 세계사적 평가를 지금도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부마항쟁, 또 광주항쟁 이런 데서 기념하는 강연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가서 늘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는 자의 몫이다. 그걸 정의 권력이라고 합니다. 정의 권력. Definitions, power. Definition, 뭘 정의한다는 거죠. 네? 결국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연속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완결된 민주주의를 만들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민주주의가 어느 수준일까요? 2016년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림이죠? 이 그림 아시죠? 네. 2016년의 사진이죠? 네. 아마도 이것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단일 지역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시위일 거예요. 단일 지역에서 일어난. 당시에 광화문에서 약 250만 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한 장소에 250만 명 모인 이런 시는 아마 역사상 없었을 거예요. 이 사진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럽 신문에서 이런 칼럼이 실립니다. 디 자이트라는 신문인데요. 이거 독일 신문인데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신문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칼럼에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려요.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합니다. 예, 박수 치셔도 돼요. 박수 치세요. 예. 정말 놀라운 칼럼이죠. 그것도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러한 신문, 디자이트한 신문에 12월 3일이에요. 요 집회가 26일인가 있어요. 이거 있고 난 바로 다음 주.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해요. 네, 제가 이 칼럼을 읽는 내내 울었어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왜 그렇겠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79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육군소장 박정희가 마침내 총 맞아서 죽습니다. 10월달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육군소장 전두환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쳤기 때문에 우리 세대는 정말로 암울한 그러한 시대를 거쳤어요. 그러니까 산다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게 우리의 젊은 날이었어요. 네. 실제로 광주에서 많은 친구들이 그 당시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제가 젊은 시절에 가졌던 인식, 그것은 뭐였겠어요? 우연히 살아남았다. 우연. 저는 그때 제가 가진 건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죽었고 또 그 이후에 고문당하고 또 맞아 죽고 자살해 죽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나 수치스럽다. 이런 느낌을 평생 가졌던 게 이제 저희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게 뭐겠어요? 맨날 술만 퍼마시는 거예요.
정말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저희 세대. 술을 어떻게 마셨겠어요? 네. 우리는 병으로 마신 게 아니고, 네. 짝으로 마셨어요. 짝이란 말 아세요? 아세요? 오, 아네. 몇 병이에요? 한 짝이. 어유 아시네. 어유 아시는 분이 있네. 어유 반갑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몰라요, 잘. 그때 짝으로 마셨어요. 어제 몇 짝 마셨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병이 아니에요. 아이고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2짝밖에 못 마셨어요. 이랬어요. 정말로 그렇게 마셨어요.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30병씩 마셨어요. 그게 마신 게 아니죠. 들이부은 거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살아남은 자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갔습니다. 지금. 네? 네. 지금 오히려 살아남은 자가 소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간 친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게 암울한 젊은 날을 보낸 게 저희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우리가 죽기 전까지 대통령을 뽑을 날이 올까?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제 연배 분들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런 날이 오겠냐? 절대 안 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부러워한 게 어디예요? 미국, 유럽. 우리는 언제 저런 나라처럼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해볼까? 너무 부러워했죠. 그런데 살아생전에 이제 미국과 유럽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 이런 게 칼럼에 나오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는 내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왜 미국과 유럽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2016년의 상황이에요. 2016년에 전 세계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누가 대통령이 됐나요? 그렇죠. 이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정신의학자들이 걱정이 되니까 트럼프의 정신을 의학적으로 진단을 한 거예요. 진단을.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어요. 그 책이.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네.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이게 제목이에요.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이 책을 밴디 리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대표 집필을 했어요. 나는 이 밴디 리가 너무 고마워요. 밴디 리가 왜 이걸 집필을 했겠어요? 지금 한국인의 운명을 사실상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죠?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군사작전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위험이죠. 그래서 밴디리가 이 책을 집필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혼자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밴디리는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입니다. 예일대. 하버드대 교수들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20명, 무려 20명의 정신의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를 정신의학적으로 진단한 겁니다. 결론은 뭐예요? 온전치 못하다. 정신의학적으로 이거 아주 위험한 정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됐고 마침내 여러분 보셨듯이 미 국회의사당을 가서 그냥 난동을 부리고 한 거 다 보셨죠? 미국 민주주의가 저렇게 야만적이라고 남도 예상 못했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유럽은 어땠나요? 유럽은 그 당시에 시리아 내전이 너무 격화되니까 시리아에서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막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되니까 유럽 안에서는 극우주의자들이 굉장히 세를 확장하게 돼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저 시리아 난민들을 왜 받냐? 그럴 바에는 유럽연합을 탈퇴하자. 이런 주장까지 막 나왔고요.
이러한 선동이 먹혔죠. 그래서 국민투표까지 갔는데 정말로 유럽연합 떠나자 이러한 사람들이 다수여서 소위 브렉시트라고 하죠. 유럽연합 떠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유럽은 완전히 극우주의자들의 무대가 됐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마린 르펜이라고 하는 여자, 히틀러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여자 히틀러. 극우주의자가 결선 투표까지 올라간 거예요. 프랑스 민주주의의 큰 위기였죠. 그래서 마크롱이 겨우 결선 투표에서 저지해서 파시스트가 대통령이 되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근대 민주주의는 수명을 다한 모양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민주주의의 종언, 민주주의의 종언 이 말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저 트럼프라고 하는 저러한 자가 민주주의를 저렇게 양한 상태로까지 때려부시고 유럽에서는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라시아 대륙의 맨 오른쪽 끝에 아시아의 한반도라는 섬에서 광화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렇죠. 토요일 날만 되면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50만 명, 100만 명, 15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촛불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짬돌을 안 들었다 이런 얘기죠. 촛불을 들고 짬돌을 들기는 힘들어요. 평화적으로 정권을 농단한 대통령을 비판하고 이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적으로 탄핵을 하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받아들인 인용을 한 이 일련의 과정은 뭐예요? 민주주의 청석을 보여준 것. 그러니까 온 세계가 이제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시기에 한반도에서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우린 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걸 전혀 몰라서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 회의에 가서 이 외국 사람들이 전부 한국에 대해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그런 눈빛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결국 이 얘기예요. 이제 전 세계에서 죽었다고 하는 민주주의가 결국 한반도에서 특히 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한국은 2019년에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소예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이게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연구소인데요. 이건 뭐 국제적으로 굉장히 신뢰받는 연구소입니다. 이 연구소는 10년에 한 번씩 전 세계 민주주의를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한다는 데 특징이 있어요. 10년에 한 번씩 발표를 해요. 10년에 한 번씩. 2019년에 이 연구소에서 발표했습니다. 176개국을 조사했어요. 176개국. 176등은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176등. 노스코리아. 그건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3대 세스턴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사는. 그러니까 그건 뭐 민주주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죠. 북한이 176등이었고요. 우리가 몇 등이었을까요? 1등은 아니고요. 사실상 1등을 했어요. 12등을 했어요. 12등. 그런데 큰 나라 중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1등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우리 앞에 11개 나라는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이 금방 떠올릴 수 있는 나라들이 있죠? 미국은 아니죠. 미국은 아까 트럼프 그럼요. 우리 앞에 있는 건 어디겠어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런